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5월 광주로부터 40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5.18, 생활 속에서 되살아나는 5.18을 바라며 정부는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망월동 무역이 아닌 이곳 전남 도청 앞 광장에서 거행합니다. 국민 여러분, 5.18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5.18 정신은 더 널리 공감되어야 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저와 정부도 5.18 정신이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고 미래 세대의 마음과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와 5.18 기념재단, 부마항쟁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토론, 광주를 넘어 세계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 사회를 맡은 김낙곤입니다. 올해로 5.18이 40년이 됐습니다. 이번 5.18 기념행사의 주제는 기억하라 5월 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이었죠. 그동안 5.18이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로 정립되도록 노력해왔던 수많은 이들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월 정신의 확산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40주년을 맞은 5.18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광주를 넘어 세계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함께 토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장이시자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동춘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예. 네, 이영석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광주 시민자유대학을 통해 시민들과 철학하기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국회에서 만나뵙게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네 분에게 첫 번째 얘기는 내 인생의 5.18을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18이 40년을 맞는 동안에 각자 인생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5.18에 대한 경험하거나 의식하는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요. 내 인생의 5.18. 먼저 이 시간 전에 지난주 방송됐던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87년 6월 항쟁, 부산의 6월 항쟁을 이끌면서 87년 5월에 부산 지역에서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광주 비디오를 당시 노무현 변호사, 당신께서는 문재인 변호사 두 분께서 부산에 상영하고 부산 시민들이 길게 줄을 잇고 했던 기억 속에 노무현 변호사가 기억난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김동춘 교수님께 어떠신가요? 예, 그 서울의 5.18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민주화의 봄이라고 흔히 알려진 5월 14, 15일 서울역 앞 시위도 있고요. 그거 말고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난 같은 시간에 서울역 앞 시위가 있었고요. 제가 그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한 500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때 서울역 앞에서. 그런데 서울은 광주와 달리 해산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계엄군에 해산이 됐고요. 네. 며칠 후에 제가 광주에서 올라온 삐라를 봤고요. 그 삐라를 뿌리는 당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만 몇몇 학생 운동 그 세력들은 일부 알고 있었던 그리고요. 그 이후에 한 달 정도를 피해 다녔는데 그 이후에 제가 너무나 끔찍한 상황에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 이후 1년 동안 TV 뉴스를 일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도 약간의 변화가 원래는 이제 계속 학생 운동을 하고 사회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학계로 들어가서 살아남으려고 연구자의 길을 가게 됐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당시에는 대학 1학년이었고 특히 이제 저는 광주에서 대학을 다닌 1학년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5.18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나고 뭐 많은 부채의식
미안함,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뭐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이제 거리에 잎합나무들 5월에 피는 잎합나무를 보게 되면 다시 또 당시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저는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박관현 열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5.18의 저는 발발 이유들을 다른 분들은 뭐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관현 열사의 그 열정 그리고 당시의 투쟁력이 아니었으면 5.18은 일어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저 기억으로 5월 16일인가요? 서울에서 이제 이화에 대해서 91개 대학, 종합대학이 당시는 91개 대학인가 저 기억이 그렇습니다. 네. 91개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이 이제 모이는데 무슨 일이 발생될 것 같다. 그러니까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계엄군이 계엄을 확대하고 계엄군이 들이닥쳐서 이제 체포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미리 예견을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남대 정문 앞에서 2시에 그리고 안 되면 도청 분수대에서 4시인가 5시에 모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계엄군이 이제 이화에 대해 침입을 해서 종학생회장들 다 체포를 했는데 박관현 열사만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빠져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억난다고 하시는데 저는 당시의 5월을 떠오르게 되면 늘 박관현 열사의 그 분수대 위에 올라서서 사자우를 토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 광주 인근에 사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5.18과 연관이 되거든요. 저도 가족 또는 형아 조금 연관이 되는데 사건이 연관되는데 무엇보다 기억나는 건 고향에 네. 그 이란성 쌍둥이 형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다닐 나이였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 보면 예쁘고 잘난 그런 형들 누나였는데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전북 순창이 고향인데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사라졌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광주에서 희생당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거예요. 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광주도 5월은 화사합니다. 그런데 광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순간순간 먹먹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5.18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고민정 당선자께서는요. 저는 이제 1살 때였습니다. 79년생이니까. 역사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머리로 배웠던 5.18을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선후배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게 5.18이 되면 늘 하던 연례 행사였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날 하루만큼은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날의 슬픔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한테는 그냥 교과서 속의 한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흑백 사진전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날은 뭐 술 마시거나 혹은 웃고 떠들거나 그러지 맙시다. 정말 그날의 현장을 우리가 같이 기억합시다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도 대학 시절 그리고 회사를 다니던 시절도 그렇고 광주에 갈 때면은 늘 누가 가라고 하지 않는데도 꼭 묘역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민주화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좋은 환경들이 결국은 많은 분들의 희생을 딛고 나온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자꾸 그런 것들을 잊게 되는데 1년에 광주에 올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날만큼이라도 자꾸 가서 다시금 이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살 때부터 쭉 왔었던 광주 망월동이었는데 이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5.18 행사가 있을 때 같이 가고 또 지금은 당선자의 자격으로 이제 5.18 묘역에 딱 가니 20살 때 뭐 잘 몰랐던 하지만 5.18 5월 정신만큼은 가슴속에 새기고 싶었던 여대생이 이제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돼서 오고 혹은 청와대 대변인이 돼서 오고 그랬을 때 그 감회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사라는 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과 이런 인연을 소개하다 보니 각자의 삶에 5월은 각자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5.18이 걸어온 여정과 현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교수님 그 5.18 우리 대한민국 민주 역사 속에서 5.18의 위상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 광주에서 이제 이런 시위 민주화 운동과 폭력적 진압이 진행되는 것을 제가 당시에 서울에서 이제 그 삐라를 통해서 보고 외신을 통해서도 그 문화원에 우리가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광주와 호남을 희생양 만들기로 가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위가 대구나 부산에서는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고 너무나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렇게 돼야 이게 민주화 운동으로서 이게 정당성을 확보를 하는데 호남을 희생양으로 만들면 곤란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네. 실제 전국에 있었던 당시에 많은 청년들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그 호남의 문제가 아니라 전두환 이 폭력적인 정권의 군사 정권의 연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84년 이후에 유화 국면에서 이제 6월 항쟁으로 연결이 되고 80년대 내내 모든 민주화 운동이나 학생 시위에서는 언제나 광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단골 메뉴로 왔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광주 당시에는 결국은 현상적으로 보면 실패했지만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광주가 있었기 때문에 6월 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87년 이후에는 5월 운동이라고 부르는 진상규명 운동이 또 한 번, 두 번째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그런 운동으로서 역할을 해왔죠. 두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5월 광주를 빼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어쩌면 고립광주를 상대방들이 포괄적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국화가 됐고 광주란 이름 자체가 어떤 그 광주란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영정 당선자께서도 보편적인 5.18의 역사라서 법적, 제도적으로 정립된 과정을 시민사회 활동을 지켜보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뭐 법적, 제도적으로, 역사적으로 5.18에 대한 평가들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5.18은 참 그야말로 참혹했던 매년 5월이면 뭐 광주 시내는 체류가스로 다 뒤덮였고요. 아마 지금 정치권에 많이 나와 있는 86세대들은 전부 그때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저항과 투쟁을 통해서 이제 어렵게 김영삼 정부 때 95년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97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2002년에 또 국립묘지로 승격을 하고 이런 법적 과정들은 쭉 거쳐왔습니다만 아직도 5.18에 대한 폄훼 왜곡들은 그치지 않고 있는 게 단순히 이런 게 법적 제도적으로만 완성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진상 규명에 대한 노력들이 이제 다시 또 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5.18에 대한 새로운 진상 규명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서 진정한 5.18이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드는 계기를 지금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결국은 그 기억이 피로화되어지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진실은 파헤쳐야 하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어하지 않는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공감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하는데 왜 자꾸 폄훼와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그 진실을 밝혀지는 것이 무엇이 두렵길래 그렇게 반대하는가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도 그 5.18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발의가 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아직은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21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그 위에 더 많은 것들을 세우기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좀 속도감 있게 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들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구영 교수님, 그 5.18에 관련해서 지금 올해 이제 40주년 행사가 끝났습니다. 세계 시민운동으로서 5.18의 역사와 위상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제가 5.18 기념재단 기획위원장을 할 때부터 네.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5.18이 세계화는 됐는데 전국화는 되지 않았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러면 세계화가 됐다는 건 뭘까? 첫 번째는 적어도 아시아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5.18을 모범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과정뿐만 아니라 아까 김동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5월 운동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 이후에 진실을 규명해가는 과정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그게 상징적인 노래가 있잖아요. 이물량한 행진곡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 지난번에 우산 투쟁뿐만 아니라 지난번 민주화 투쟁에서도 이미 자기 나라 말로 바꾸어서 지금 이물량한 행진곡을 불러요. 거기 홍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 이건 분명히 5.18이 하나의 아시아의 양심, 민주주의의 상징 이런 것이 되고 있다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2011년에 5월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자산이 됐단 말이죠. 그만큼 5.18에 관련된 모든 기록과 유산이 세계인이 공유해야 될, 세계 시민이 공유해야 될 자산이 됐다는 건 세계화가 되어왔고 또 그 가치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인정하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동준 교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 5.18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5.18을 광주에 가두면 안 되거든요. 서울에도 5.18이 있고 예를 들면 대전에도 5.18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가보면 독일에서 당시 5.18이 있어요. 독일에 5.18이 있고 미국에 5.18이 있고 일본에 5.18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5.18을 전국화한다, 세계화한다라는 표현을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5.18을 매개로 전국이 연대하고 5.18을 매개로 세계가 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앞으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 진상규명과 관련된 우리 고민정 당선자가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큰 줄기로는 지금 이제 전국화 그리고 세계화까지 또 이루어진 부분 앞으로 이제 미완의 과제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전국화 세계화 하다 보면 또 이제 세대의 확장에 대한 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5.18이 여전히 80년대의 역사이고 기성세대만의 역사냐 그러면서 세대 확장은 과연 이루어져 왔느냐 일단 질문을 던질 때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겪은 당사자만큼의 네. 그 기억을 후세대들이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안 맞죠. 광주에서도 아마 그동안 여러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도 이제 5.18을 잘 모르고 이런 학생들도 많고 청년 네. 세대들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 세대를 넘어서 어떤 기억이 전승되고 또 공통의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걸 경험한 세대가 자기의 기억을 강요하기보다는 지금의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계속 환기하는 노력을 해서 이 청년층이나 젊은 세대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은 여전히 재해석되는 거니까요. 그런 사건이나 역사는 언제나 새롭게 재해석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세련된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의 5.18을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80년 5.18 당시에 6.25가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6.25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때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쉽게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지금 현 세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과연 5.18을 지금 아이들에게 또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5.18을 인식시켜 줄 것인지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인데 저는 근본적인 출발은 5.18에 대한 진실규명부터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5.18에 지만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고 네. 이런 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어린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5.18에 북한군이 정말 왔었나?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미래 세대에게 5.18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5.18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5.18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어떤 기여를 했고 또 5.18의 상징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면서 네. 그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인지를 알려주면 그때는 우리 미래 세대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방금 말씀하신 그래도 무엇보다 진실에 대한 앞으로 규명돼야 될 진실에 대한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 속에서 그럼 무엇이 안 되는 건지 미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규명돼야 할 진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수님? 어떤 이런 국가폭력의 네. 사실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해 주체. 누가 여기에 대해서 네. 그 학살 혹은 진압에 대한 최종 명령권자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러니까 가해 규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해 규명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누가 얼마나 사망을 했고 다쳤고 또 그 이후에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가. 피해 사실, 가해 사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원인, 상황에 대한 규명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는 없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사건이 커졌는가.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는가. 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실 규명의 여러 가지 요소인데 이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국은 육공화국 노태우 정권에 들어서면서 이제 좌절되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 보상 위주의 조치를 노태우 정권이 취하게 됐고, 그리고 진실 규명보다는 가해자 처벌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결국은 이 전두환 노태우를 굉장히 형식적이고 정치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 진실 규명이 지연된 것이죠. 그래서 진실 규명 없는 일종의 뭐 처벌이라고 할까요? 그 처벌도 사실은 제대로 된 것도 아닌, 이게 순서가 거꾸로 가버린,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 5.18의 진상 규명을 뒤틀리게 만든 첫 단추를 잘못 낀 사건이고, 그 오늘날까지 이것이 계속 이게 지금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그 현실.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모순, 뭐 질곡의 역사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는가. 즉 친일 청산부터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역사의 흐름들이 다시 박정희 군부 탄생 그리고 신군부로 이어지면서 5.18의 진실 규명조차도 기존에 이제 그들이 켜켜이 쌓여진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군부뿐만이 아니고 권력기관, 정치권, 언론, 뭐 사법부 이렇게 각각 곳곳에 포진돼 있어서 이 5.18에 대한 진실 규명 자체는 자신들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내려는, 기득권을 공고하게 지켜내려는 이런 카르텔들이 형성돼 있는 그런 구조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문민정부 때까지는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런 저항들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제 2018년 3월 달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된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진상조사위원회 발족 얼마나 걸렸습니까? 21개월 걸렸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21개월이 걸린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런 5.18의 진상을 밝혀지기를 꺼리는,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저는 곳곳에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꾸 북한군 개입설 그리고 무슨 뭐 간첩 조작설 이런 것들을 흘리는 것은 저는 과거의 4.3이나 여순 사건처럼 빨갱이 프레임, 레드 컴플렉스를 계속해서 조장해서 5.18의 정상성을 계속해서 훼손하려는 시도들 지금도 저는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저희들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도 뭐 1호 법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을 더 노력을 해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21대 국회가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위촉하는 것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던 그 이제 현장 속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네. 상식적으로 너무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진상조사를 시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가? 결국에는 조사위원회를 발족을 못 시키니까 조사도 못 하고요. 하지만 가장 우리가 우려하고 막아야 될 것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생존자들은 점점 돌아가시고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다 그렇습니다. 혹은 기억이 점점 퇴색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할 때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 국회에서 막혔었던 것에 대한 답답함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만큼은 이 진상을 규명하는 부분을 좀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줘야 할 숙제라고 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위원회가 제가 최종적으로 법을 지금 보지 않아서 조사 권한이 잘 알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진실하위위원회에서 4년 동안 한국전쟁 학살 사건 상임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굴러갈지를 대충 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사 권한의 제한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게 특히 기무사 같은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내주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단순한 해명으로 끝난 정도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가 이 관건인데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위원회가 떴다고 하더라도 아마 조사가 굉장히 장벽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내용을 다시 세세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도 이제 미 국무성에서 해제된 5.18 관련 문건 34건이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이 앞으로 속속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특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보안사의 과거 당시 보안사의 문건입니다. 보안사의 문건. 충정계획, 작전계획 문건들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당시 보안사 문건들은 지금 전혀 이게 드러나지도 않고 있고, 어떻게 그걸 변주하고 위조했는지 이게 또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명확히 해서 당시 보안사령관의 역할에 모든 좀 초점을 맞춰서 저는 이번에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5.18에 대한 지금 미완의 과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완의 과제 중에 첫 번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진상규명, 진실규명, 그리고 누군가 이걸 숨기고 있는 사람 주체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 그걸 통해서 처벌, 여기까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5.18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입니다. (2018년) 저는 5.18 민주 이념의 개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뭐든지 법과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분절된 것은 없지요. 특히나 역사는 더더욱 그렇고요. 가장 최근에 촛불혁명이 있었고, 그 전에는 또 6월 항쟁이 있었던 거고, 그 전엔 또 5.18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또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것에서도 얼마나 민주시민 의식이 성숙돼 있고 대단하다고 칭찬들을 참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힘들이 결국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5.18을 우리가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명문화시키기 위한 작업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신 저는 이제 이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근간이고 그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그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5.18에 대한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신 저는 5.18 정신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5.18과 연계됐던 그 전에 부마항쟁부터 5.18 그리고 6월 항쟁까지 이러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큰 흐름, 역사의 줄기들은 저는 헌법 전문에 같이 다 수록이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전체로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5.18을 품은 헌법이 돼야 되지만 그때 5.18만 품으면 안 되겠잖아요. 당연히 5.18도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광주에 5.18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에 5.18도 있고 부산에 5.18도 있고 또 5.18에 다른 이름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식으로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재의 민주주의를 있게 한,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국민묘지 이름으로 모신 분들, 그분들을 영혼을 헌법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5.18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저는 누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18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5.18과 함께 헌법 전문이 제대로 된 전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거는 뭐 네.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약간의 말하자면은 전제가 필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 추념일이 되고 국가 유공자가 되면은 명예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에 대한 어떤 선행되는 사회적인 공감대나 인식이 확대되도록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이걸 과도하게 주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약간의 말하자면은 내키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혹시 지금 5.18 관련 그 포털 사이트에 한번 5.18 한번 쳐보세요.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대부분은 가짜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교보 서점이나 큰 서점에 가보시면 책들 중에서 한 70%는 지금 오히려 뉴라이트 쪽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진실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왜곡이 돼 있어요. 이런 상태를 이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선행이 돼야 돼요. 뭐 책이든지 각종 어떤 사실 규명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선행이 되면서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공감대가 넓혀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치 정치 권력이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경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부분도 네. 놓칠 수가 없는 건데 그 5.18 민주화운동 인정도서가 개발돼서 초간본 이제 배포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확장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5.18에 대한 공감대가 당연히 확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5.18을 진상규명하는 것도 한 축으로 물론 가야 하지만 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정말 어떤 것도 힘있게 추동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예술문화적인 무엇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기념탑을 하나 만들더라도 사람들이 5.18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기념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줘야 국민적 공감대와 진실규명 또 역사적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곳인데요. 네. 이제 한 80%가 5.18 관련 희생자 또는 희생자의 가족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5.18 당시 희생당한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트라우마가 가장 크게 발동할 때가 언제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 사실은 그 당시 사건 당시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되살아나는 경우는 어떨 때냐면 왜곡당했다는 걸 느낄 때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뉴스가 나온다든가 그런 것이 미스미디어를 통해 나오면 그때 심각하게 그 고통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상처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기들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익을 없애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가 이 왜곡과 맞서 싸우는 것은 당시에 그 가해자들로부터 희생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에 이 가해자들은 부지런해요. 악마는 원래 부지런합니다. 이 부지런한 악마들이 끝없이 양산되게 돼 있습니다. 미래의 적으로부터 가해자들로부터 희생자를 저희들이 보호하려면 역사의 왜곡도 막아야 되지만 동시에 저희가 진실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아까 고민정 당선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만큼 그 교육에서는 저는 근데 교육은 항상 잘 되려면 합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 공감이 필요하거든요. 공론과 공감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저희들이 위안부 협상 그리고 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일 종족주의 이용훈 교수의 그런 이야기들이 먹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는 가장 첫 번째 척결 다시 또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5.18의 진상규명을 정확히 하는 길이 저는 그게 첫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5.18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을 인정 않는 세력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용훈 교수는 그런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일단 결국 이제 5.18에 대한 미안의 과제까지 다 말씀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보면 5.18이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이 먼저 이루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진실을 두려워한 사람들에 의해서 진실 규명이 되지 않다 보니 결국 이렇게 자꾸 꼬이고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온 건 40년간의 역사의 현실이고 인정해야 될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5.18이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과제들 아까 좀 더 언급해 주셨지만 좀 더 각자 한 말씀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미래에 좀 지향적으로 5.18이 아까 세계보다 더 어려운 게 전국화라 했는데 그까지 포함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아직 이게 5.18의 전국화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인데 네. 저의 그 당시에 유신 말기와 80년대 초를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저의 기억으로는 네. 부마 항쟁과 5.18은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기억, 기념 모든 사업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걸 하나의 역사로 재구성해야 된다. 부마와 5.18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이다,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으로 재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도 제가 그 90년대 이후에 수없이 이제 행사 때 많이 왔는데 네. 올 때마다 약간의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념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번쩍번쩍거리는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네. 막상 제가 이제 학자나 교육자로서 봤을 때 5.18을 물론 진상규명이 미비한 점이 있긴 하나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예를 들면은 학자나 연구기관이나 가르치는 강좌나 텍스트나 이런 것은 너무 부족해요. 네,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행사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투여됐다는 게 굉장히 큰 아쉬움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문화 사업이나 모든 기업 기념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약간 기본이 부족한 채로 조금 행사 위주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앞으로는 바로 잡으면서 그게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자료가 만들어지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각종 동영상도 만들어지고 교재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되려면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 이 행사 위주로 가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그 당시의 역사도 부산, 마산, 그 다음에 대구하고 같이 광주가 그냥 형식적인 제스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같이 조류를 하면서 이거를 공통의 기억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저는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통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네. 같은데요. 네. 그 점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5.18 관련 기념관, 추모관 등등 교육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가보면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가장 큰 아쉬움은 뭐냐면 5.18에만 너무 집중돼 있어요. 광주의 기억이, 광주의 기록물들이, 광주의 기념관이. 다른 도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광주에 5.18 관련 기록관, 추모관 또는 뭐 기념관, 행사 그 모든 게 5.18에만 너무 주목하지 말자. 그래서 아까 말한 부마로 이어지고 또는 4.3으로 이어지고 또는 길게는 동학 농민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공동의 기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광주 시민들이 그걸 합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5.18의 전국화 그리고 또 그 여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과의 어떤 연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촛불혁명까지도 저는 같이 5.18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노력들은 같이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광주 시민들도 좀 확장된 그런 유연한 생각들을 가질 필요는 있다. 대신 워낙 80년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고립된 상태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엄청난 희생을 겪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만의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좀 이해는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대신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2011년에 이제 5.18 기록물들이 세계 유네스코 이제 기록물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되고 거기에 당시에 그 유네스코 등재를 하면서
당시 이사장인 러셀 박사가 했던 이야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5.18이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민주화에도 기여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홍콩의 우산혁명에 이물리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동아시아의 민주화 운동에 이제 많은 5.18의 기억 그리고 5.18의 자산들이 지금 널리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미래로 나가는 5.18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5.18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들도 어떤 하나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념식 하루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기념관에 갇히지 않고 정말 우리 삶 속으로 많이 녹아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를린에 가면 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기념 광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는데 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돌 비석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는 베를린 시민들이 와서 그냥 와서 도시락도 먹고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그 기억들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가 사셨던 집 앞에 동판을 바닥에다가 박아놓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러이러한 분이 사셨던 곳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잊지 말자는 것을 그렇게 곳곳에 놔두는 거죠. 그러면 기념관처럼 어딘가를 가야만이 5.18을 알 수 있고 홀로코스트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거리를 돌고 골목을 돌고 공원을 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럼 아이들한테도 저거는 뭐야? 라고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 역사적인 현장들이 삶 속으로 많이 녹아 들어왔을 때 더 이렇게 많은 분들과 공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 콘텐츠의 역할 같은 게 말할까요? 아까 기성세대의 80년대의 기억에 남아있는 5.18로서는 더 확산이라든가 전국화라든가 세대의 확산이 좀 어렵지 않았냐나 우리가 좀 진단을 해봤는데 그런 차원에 볼 때는 문화 콘텐츠로서 활용 가능성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 세대의 확장 그리고 넓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촛불 혁명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들은 또 아이들도 그렇고 촛불을 보면 이제는 예전에 불이 꺼지면 촛불을 켰었어. 혹은 뭔가 기도를 할 때 촛불을 켰었어. 이게 아니라 네. 촛불을 생각하면 2016년과 17년에 그 촛불 혁명을 다들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 물건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하고 그리고 그 촛불 하나를 통해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토론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 그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가자. 또 어른과 아이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들의 어떤 이해 수준을 일단은 믿고 그들에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많이 열어준다면 충분히 숙성된 무언가가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상규명이라든지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는 부분들은 그건 전문 영역의 부분이고 이제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토론의 장으로 내어놓는다면 저절로 숙성되는 과정들이 저는 반드시 결행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 컨텐츠라는 건 원래 콩그리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콩그리시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뜻은 문화를 원자재로 삼아서 가공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가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문화 컨텐츠인데 그렇다면 문화 컨텐츠가 좋아지려면 그만큼 원자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5.18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는 앞으로도 많이 양산될 거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연극으로 만들어지고 그밖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질 텐데 그만큼 원자재가 풍성하게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김동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관련된 학문적 연구가 좀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10여 년 전부터 이제 5.18 기념재단에서 구술 체력을 당사자들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를 저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5.18 당시의 기억을 파편화된 기억들을 구술 체력의 형태로 충분하게 모아야 된다. 심지어 당시에 새벽에 아무런 관련도 없지만 새벽에
1980년 5월 27일 날 새벽에 광주 도청으로 모이라는 그 소리를 들었던 시민들의 구술체로까지 무수히 많은 그런 연구들을, 구술체로 연구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것이 공감과 공론의 어떤 교차로에서 5.18이 전국적으로 되는데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단순하게라도 5.18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는 임을위한 행진곡을 활용한 다양한 방안들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2013년에 제가 광주시에 경제부 시장을 할 때 박근혜 정부가 막 탄생돼서 첫 5.18입니다. 5.18 기념식장에서 임을위한 행진곡을 재창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것은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부르는 노래다. 첫 번째, 보훈처의 답입니다. 당시에 박성춘 보훈처장의 답입니다. 두 번째, 국가기념식장에서 팔뚝질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제 조그만 태극기를 우리가 흔들겠다는 이런 제안을 했던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런 임을위한 행진곡이나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좀 개발을 해서 5.18을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세계에 알리는 그런 또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저도 그 녹두서점의 5월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저 동시대 사람이고 해서 공감이 컸는데 그 이야기들, 그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발굴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을 해서 그걸 이야기를 가공을 이제 그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가공을 하고 이제 알리면 이 젊은 세대들에게 훨씬 공감의 폭이 아마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밀레니얼 세대들 저희 뉴스 보니까 그 박구영 교수님 것처럼 5.18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은 너무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적극적으로 아주 높은 지지를 젊은 대학생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5.18 특별법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면 그게 머리 아픈 것 같고 지금 현재 제공되어 있는 텍스트와 컨텐츠가 이렇게 딱딱한 그 지금 세대에 맞지 않게 돼 있다는 걸까요? 그래서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행사만 할 부분이 아니라 컨텐츠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거기에도 같은 공감들을 느낍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알리려고 하는 계몽주의적 관점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 공유하는데 네. 가장 좋은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 가능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원자재를 만드는 작업들을 학자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 5.18의 전국화, 지금 이제 세계화, 현재화가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대한민국의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40주년 5.18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나이로 따지면 벌써 불혹의 나이입니다.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인데 우리의 5.18은 지금도 여러 가지 폄훼 왜곡들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4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 5.18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5.18 그리고 정말로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를 담는 5.18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40주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8을 왜곡하는 세력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들한테 개인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18을 또는 세월호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도 사실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5.18을 부정하고 세월호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부분적인 이득은 있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지위는 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좋은 어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도 이번에 5.18은 조금은 그전보다는 덜 슬픈 5.18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 갔던 마지막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트라우마 센터에 오는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문 앞에 서 있는 팻말을 보고 그 표지를 보고 다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네. 80년 5월 광주를 지키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소가 꼭 필요한 말씀이죠. 네. 이 광주 5.18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아주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한 자랑거리고요. 자랑거리를 자랑으로 삼아야 하는데 너무 겸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 날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이 면면들도
우리가 자랑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알아줘서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래서 광주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계로 더 뻗어나가게 만들고 과거에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더욱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가교 역할들을 참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랑합시다. 네. 저는 이 그 코비드 19 지금 코로나 방역 한국이 어느 정도 세계에서 이제 모범 국가가 된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이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의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알릴 수 있는 광주 5.18을 중심으로 해서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 세계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주 MBC와 5.18 기념재단, 부마항쟁 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특집 토론, 광주를 넘어 세계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분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